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주의가 요망되는 속보 하나 전해드립니다. 현재 미국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을 상대로 가짜 화폐인 소위 트럼프 달러를 판매하는 사기 행각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도 다수 등장했습니다. 최근에 인터넷을 통해서 트럼프 달러, 영어로는 트럼프 벅스라고 불리우는데요. 이 가짜 화폐를 구입한 트럼프 지지자들의 피해 사례가 잇따라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달러라는 가짜 화폐를 파는 업체는 애국 왕조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Patriot Dynasty 또는 애국 미래, Patriot Future, 그리고 미국 애국자 USA Patriot라는 이름의 업체인데요. 이들이 판매하는 화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옆모습이 새겨진 동전이나 지폐 또는 크레딧 카드 등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이렇게요.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들 업체는 트럼프 달러를 구입하면 내년에 대선 캠페인을 지원하게 된다라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 업체는 또한 트럼프 달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발행한 것이다 라고 완전히 거짓 선전을 하면서 이를 곧바로 100배 넘는 가치의 현금으로 교환할 수 있다고 현혹하고 있습니다. 99불 99센트에 판매 중인 이 1만 트럼프 달러 지폐를 JP모건이나 웰스파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등 주요 은행과 또 월마트, 코스코 아니면 홈디포 같은 대형 소매점으로 가지고 가면 $10,000로 현금화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 거짓말입니다. 지금 이렇게 들으시면서 혹시 웃으시는 거 아니세요? 아이고 그런 황당한 말에 넘어가는 사람이 있단 말이야? 라고 웃으실 수도 있겠는데요. 이게 제가 앞서 먼저 사기에 조심하라라고 속보를 전해드립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난 후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구나 라고 바로 이제 생각하시게 되는데요. 만일 멀쩡한 사람이 진짜처럼 얘기를 하면 또 그게 혹시 하실 수 있는 게 이런 게 다 사기거든요. 그러니까 사기 피해가 실제로 속출하고 있는 거고요. 자, 어쨌든 99불 99센트에 구입해서 은행에 가져가면 $10,000로 바꿔주고 트럼프 지원에도 일조를 하게 된다는 말 모두 황당하게 짝이 없는 거짓말입니다마는 이 트럼프에 대한 충성심을 증명하고 또 트럼프처럼 부자가 되라 라는 홍보 슬로건에 홍보 문구에 이 넘어간 지지자들의 피해 사례가 속속 보고되고 있습니다. 휴스턴에 거주하는 올해 77살의 존 아만이라는 남성은요, 최근 1년간 트럼프 달러와 다른 물품 2,200달러어치를 구입한 뒤에 지역 은행에 가서 현금으로 바꾸려고 했다가 거절당하고 나서야 그때서야 속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또 플로리다주의 한 여성은요, 트럼프의 열렬한 지지자인 자신의 시어머니가 수만 달러 상당의 트럼프 달러를 사들였다라고 전했습니다. 피해 사례가 속출하자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최근 대변인을 통해서 급기야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적지 않은 고객들이 트럼프 달러라고 들고 와서 현금으로 교환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게 지금 현실이다. 하지만 우리 은행은 트럼프 달러는 가짜라고 공시를 하고 있으며 누구든 창구에 와서 이를 교환해달라고 하면 우리는 거절하고 있습니다. 라고 전했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은 지금 웃으시는 것처럼요, 절대 이런 말에 넘어가지 않으시리라고 믿으면서 간단한 속보 마치겠습니다. 자, 어제는 인앤아웃 버거 한국의 팝업 매장 소식 등 소위 맛있는 뉴스를 먼저 전해드렸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맛보다는 멋있는 소식으로 시작을 하려 합니다. 자, 오늘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4종 세트로 정보의 바다를 향한 항해 출발합니다. 네, 미국에서 최초로 한인 의대 학장이 탄생했습니다. 주인공은 시카고대 의대에서 연구 담당 부총장으로 일해온 캐런 킴, 한국명 김은영 교수님입니다. 그는 오는 9월부터 펜실베니아 주립대학 펜스테이트의 의대 학장으로 부임합니다. 펜실베니아 주립대 측은 어제 이 사실을 공시하고 캐런 김 교수가 의대 최초의 여성 학장이자 전국 의대에서 유일한 한인 여성 학장으로 기록됐다라고 밝혔습니다. 캐런 김 학장은 시카고 의대 종합암센터와 아시안 균등 보건센터 등에서 디렉터로 오랫동안 활동을 하면서 의료 기술의 사회적인 과제에 대한 연구와 활동을 이어와서 학교 안팎으로 큰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분입니다. 그는 미네소타의 칼튼 칼리지를 거쳐서 노스웨스턴 대학에서 신경과학 석사과정을 마쳤고요. 또 시카고의 로열라대 의대에서 박사학위까지 받았습니다. 펜실베니아 주립대 의대 규모는요, 어마어마합니다. 교수들만
1000명이 넘습니다. 캐런 김 학장은 의대 내에 있는 약 1400명의 교수진, 그리고 1600여 명의 직원과 1000여 명의 학생들을 대표하고 또 부속 프로그램들을 책임지는 그런 임무를 맡게 됩니다. 펜스테이트 의대 내에는요, 현재 590여 명의 수련의와 140여 명의 펠로우도 함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캐런 김 학장의 부친은요, 시카고에 사시는 우리 한인분들은 아마 잘 아실 것 같기도 합니다. 시카고에 거주하고 있는 이 김태범 씨로 시카고 한인회 발기인, 최초의 이제 시카고 한인회를 만들었을 때 시카고 한인회 발기인 7명 가운데 한 명입니다. 또 어머니는요, 시카고 한인 여성회 초대 회장이자 한인회 부회장을 지낸 고 홍성옥 박사님이십니다. 그런데 집안이 참 대단한 게요, 이 캐런 김 학장의 오빠도 대단한 분이십니다. 이 캐런 김 학장의 오빠는요, 시카고 소재 예술대학인 컬럼비아 칼리지 시카고의 김광우 총장입니다. 김 총장은 예일대 철학과를 거쳐서 존스 홉킨스에서 음악으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이후 애리조나 주립대와 디킨슨에서 교수 생활을 해왔으며 2013년 컬럼비아 칼리지 시카고의 총장직에 올랐습니다. 형제는 용감했다가 아니라 남매는 멋있었다입니다. 자, 멋있는 소식 하나 더 이어드리겠습니다. 켄터키주의 소도시를 지키는 유일한 한인 경관이 현지 언론에서 보도를 하는 등 화제를 낳고 있습니다. 어제 루이빌 지역 매체 WHAS, 이 지역에서는 어떻게 이름을 하나요? 뭐 화스라고 부르나요? 채널 넘버는 아마 11번인 것 같아요. 그래서 WHAS 화스 11은 인구 28,000여 명의 소규모 도시 제퍼슨 타운에서 나홀로 한인으로 활약을 하고 있는 마이크 김 경관을 조명하는 특집 보도를 방송했습니다. 동료 경관들과 교대로 이 제퍼슨 타운을 순찰하는 김 경관은요, 테일러스빌, 그리고 허스트본, 또 블랑켄 베이커 등 주요 도로를 달리면서 순찰을 하는 것을 좋아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그는, 하지만 나는 뒷길도 많이 한다. 뒷길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지난 3년간 순찰을 하면서 터득한 나의 지혜다 라고 말해서 많은 사람들을 즐겁게 하기도 했습니다. 방송에서 또 그렇게 말을 했고요. 김 경관은 한국에서 태어나서 4살 때 미국에 와서 켄터키주 메디슨빌에서 줄곧 자랐습니다. 그 메디슨빌도요, 제퍼슨 타운과 마찬가지로 인구 2만여 명이 채 안 되는 작은 소도시입니다. 김 경관은 내가 자란 메디슨빌은 아마도 모든 아시아인을 다 합해도 한 손에 꼽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주변 환경에 단지 자신을 끼워 맞추기보다는 자신의 길을 개척하기로 했다. 그래서 그런 인생을 살았다라고 말했습니다. 김 경관은 대부분 1세나 2세 아시안들은 의사, 변호사, 엔지니어 중 하나였다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지역의 예를 든 거겠죠. 그 역시 의사가 되기 위해서 루이빌 대학교에서 생물학을 전공했었습니다만은 곧 그의 진로가 아닌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김 경관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영업사원 활동도 했고 또는 비즈니스도 조그맣게 하기도 했다라면서, 하지만 아내가 경찰이 당신이 좋아하고 항상 말했던 그런 직업 아니냐? 한번 시도해봐 라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그렇게 나 자신에게 영감을 주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내의 조언을 받아들여서 진로를 바꿨고 결국 그 결정이 옳았음을 입증했습니다. 김 경관은 루이빌 메트로 경찰국 살인과에서 12년간 근무를 한 후에 현재 제퍼슨 타운 경찰국에서 근무 중에 있습니다. 그는 소도시 제퍼슨 타운의 유일한 한인 경관으로서 지역사회에서 관심을 크게 끌고 있습니다. 김 경관은 만족스러운 결정이었다 라면서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나의 부모님이 어렸을 때부터 가르쳐주던 도덕과 훈육, 그리고 규율을 지켜야 한다라는 그 교육에 지금 크게 감사하고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멋집니다. 자, 멋진 소식 계속 이어드렸는데 이 한인 관련 소식이 좀 더 있는데요. 이번에는 멋있고 맛있는 소식은 아니고 안타까운 소식입니다만은 그래도 전해드려야 하기 때문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겨울 워싱턴주 캐스케이드 산맥 등반에 나섰다가 눈사태에 휩쓸려서 실종됐던 한인 3명 가운데 두 번째 시신이 수습됐습니다. 산속에서 실종된 지 약 100일 만입니다.
워싱턴주 셀링 카운티 셰리프국은 지난 29일 해발 8,700피트 높이의 콜척 피크에서 실종자 수색 작업을 벌인 자원봉사 구조대가 올해 60살의 뉴욕 출신 한인 이진희 씨의 시신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사고가 난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난 2월 19일 콜척 피크 원정 등반에 나섰던 뉴욕 한미산악회 소속 한인 7명 가운데 4명이 약 6,000피트 지점에서 눈사태에 휩쓸렸습니다. 당시 눈사태에 휩쓸린 한인 4명은 등산로 절벽에서 약 500피트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사고 직후 눈사태에 깔렸던 뉴욕 한미산악회의 고 조성태 회장과 그리고 박승찬 전 회장은 의식을 그 즉시 찾기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조 회장은 골절이 심해서 의식은 찾았지만 움직일 수가 없어서 그 자리에 그대로 있기로 하고, 즉 구조를 그 자리에 앉아서 기다리기로 하고, 그리고 박승찬 전 회장은 거동이 가능했기 때문에 베이스 캠프로 내려가서 구조 요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구조대를 기다리던 그 과정 동안 조 회장은 결국 그 높은 그곳에서 동사를 했고요. 구조대는 결국 조 회장의 시신을 추후 수습했습니다. 눈사태 사고 이후에 현지 구조당국은 기상 악화 및 많이 쌓인 눈으로 이진희 씨와 그리고 박윤권 씨 시신 수습에 어려움을 그동안 겪어왔었는데, 이번에 이진희 씨의 시신이 발견됨에 따라서 이제 박 씨의 수습만 남아있는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네, 분위기 좀 바꿔보겠습니다. 팬데믹으로 철퇴를 맞았던 크루즈 투어가 팬데믹 종식과 함께 여행객들이 많이 최근에 몰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에 따라서 LA 지역 한인 여행업체들은 가족 그리고 소그룹 단위의 크루즈 문의가 최근에 급증하면서 다양한 상품을 관련 업체가 내놓고 모객 경쟁을 또 펼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LA 지역을 좀 볼게요. LA의 3호 관광은 메모리얼데이 연휴를 끼고 가이드 인솔하에 30명 정도가 알래스카 크루즈를 다녀오는 등 팬데믹 기간 동안 뜸했던 크루즈 예약이 다시 몰리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완전히 돌아갔다라면서 가까운 멕시코부터 지중해 10일 또는 동지중해와 발칸 13일 그리고 북유럽 8개국 12일 상품 등 예약이 다양하게 계속 들어오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LA의 또 아주 투어도 크루즈 예약이 지난해보다 40% 이상 늘었다. 편하게 여행할 수 있어서 시니어 및 어린 자녀가 있는 가족들도 선호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선상에서 다양한 액티비티 그리고 다양한 레저를 즐기려는 젊은 층도 많이 눈에 띄게 늘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아주 투어는 저렴한 멕시코 또는 대자연을 즐길 수 있는 알래스카 상품이 현재로서는 가장 인기가 많다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크루즈 회사인 로열 캐리비안은 지난해 정원의 57%에 불과했던 선실 점유율이 올해 1분기에는 평균 102%를 기록해서 이 팬데믹 이전으로 완전히 회복한 모습을 보였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크루즈 업체죠. 노르웨이안 크루즈. 이 회사 역시 지난해 48%에서 올 1분기 101%를 나타내서 회복을 완전히 됐음을 알렸습니다. 자, 가격 잠깐 볼까요? 뭐 비슷합니다. 그전에도 조금 오른 것 같긴 합니다. 팬데믹 이전보다. 올해 크루즈 티켓 값은 물론 뭐 선박 종류 그리고 일정 또 객실 종류 등등에 따라서 많이 다른데, 뭐 하루당 예를 들어서 싼 곳은 $130에서 조금 비싸면 $260 정도로 계산을 하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가까운 3박 4일 정도 코스면 싼 코스는 뭐 300~400불, 비싼 코스는 800~900불, 뭐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코스는 2박 3일서부터 10박 또는 15박 등 종류는 뭐 매우 다양합니다. 최근에는 가성비가 좋고 편안하게 여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밀레니얼 세대 등 이 젊은 고객층도 급증하고 있다는 전언입니다. 네, 하이브리드 국제항공사 에어프레미어가 5호기, 즉 5번째 항공기를 도입했습니다. 이 저비용 고품질 서비스를 지향하고 있는 이 에어프레미어는 지난 28일 보잉 787-9 드림라이너 5호기를 도입했다며 미주 노선에 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4월에 4호기에 이어서 이제 올해 2번째 항공기 도입입니다. 지난달 LA 노선 주 6회 증편에 이어서 뉴욕주 4회 신규 출항한 이 에어프레미어는
내년에 같은 기종의 4대를 또 추가 도입하는 등 오는 2027년까지 15대 이상을 확보해서 중장거리 노선 확대에 나서겠다라는 계획입니다. 이 미주 한인들에게 선택의 폭이 넓어질 수 있게 돼서 다행입니다. 여행하면 요즘 빼놓을 수 없는 그 하나가 바로 에어비앤비죠. 그런데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관광지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이 뉴욕이 휴가철에 맞춰서 시행할 예정인 숙박 공유 규제법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 숙박 공유 규제법을 앞두고 이 에어비앤비가 지금 민감하게 반응을 하면서 아예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자, 스토리는 이렇습니다. 뉴욕에서 오는 7월부터 발효되는 법이 있습니다. 이름하여 숙박 공유 규제법안. 이 법은 뉴욕 주민이 자기 거주지를 30일 이내에 단기 임대를 해줄 경우에, 즉 이제 에어비앤비 같은 게 이제 그런 거죠. 그럴 경우에 임대인의 개인 정보와, 그러니까 빌려주는 사람, 임대인의 개인 정보와 임대 수익, 그리고 계좌 정보 등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라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뉴욕은 이 같은 정보를 근거로 해서 주정부와 시정부의 관광세는 물론 판매세, 그리고 호텔세 등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30일 이상은 왜 안 해요? 네, 30일 이상은 하숙으로 치는 겁니다. 이제 렌탈 개념으로 가는 거죠. 자, 뉴욕지는 지금까지 에어비앤비 사용 시에 숙박세는 징수했었습니다. 그런데 판매세는 걷지 않았는데 이제 판매세도 걷겠다라는 얘기입니다. 30일 이상 장기 임대는 하숙 개념으로 쳐서 세일즈 텍스, 판매세를 적용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이제 오는 7월부터 이 같은 정보를 보고하지 않는다면, 즉 법을 위반한다면 벌금을 내야 합니다. 벌금은 최대 $5,000에 달합니다. 한편 현재 에어비앤비에 등록된 뉴욕의 숙소는 무려 약 4만 개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 에어비앤비는 이 같은 법령에 대해서 지금 과도하게 제한적인 것은 물론이고 연방법과도 상충한다 라면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주목됩니다만은 일단 소송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몇 년이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뉴욕에서 이 에어비앤비 하시는 분들은 오는 7월부터 반드시 이 법안을 인식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어제 연방정부 부채 한도 상향 합의안이 하원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상원으로 넘어갔습니다. 사상 초유의 디폴트 여부가 이제 상원의 손에 달린 것입니다. 공화당이 다수인 하원에서도 통과됐기 때문에 민주당이 다수인 상원에서는 당연히 무난히 표결이 될 것이다, 통과될 것이다 라고 예상이 물론 되기는 합니다만은 일부 변수도 남아 있습니다. 실제로 일부 상원의원들은, 물론 이제 공화당 소속이죠. 일부 상원의원들은 이 합의 과정에서 깜짝 추가된 그런 내용이 몇 개 있거든요. 그런 깜짝 추가된 내용 가운데 예를 들면 이거, 웨스트 버지니아와 버지니아에 가스 관을 건설하는 항목이 살짝 들어갔습니다. 그 항목을 삭제하라라면서 강력하게 수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일 상원에서 그게 실제로 수정이 된다면, 수정된 법안이 그래서 이제 통과가 된다면, 그러면 이게 법안이 하원에서 올라온 걸 그대로 통과시킨 게 아니라 하원에서 올라온 거에서 살짝 수정을 해서 통과시켰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다시 하원으로 보내서 하원의 추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간이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주말을 꼈잖아요. 주말을 낀 물리적인 일정에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디폴트 예상 일자는 언제입니까? 5일이죠. 5일. 즉 다음 주 월요일이기 때문에 주말 보내고 하원에 다시 보내는 그 수정안이 결국은 주말 동안에 이제 묶여 있다가 도착 언제 하겠어요? 월요일 날 하원으로 도착하게 되지 않습니까? 월요일에 도착하면 디폴트 시한을 넘기게 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주말에도 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해 놓으시면요, 혹시 나올지 모르는 속보 있을 경우에 바로바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은 어제 앞으로 나오는 신차의 경우에는 자동 비상 브레이크, 이 AEB 설치를 의무화한다는 내용의 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대부분의 차량은 요즘 이런 브레이크 있죠. 자동적으로 이제 위험할 경우에 서주는. 그런데 이게 옵션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의무적으로 새로운 차에게는 적용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자동 비상 브레이크 AEB는 카메라와 레이더 등 이 센서 기술을 활용해서 자동차가 전방에 있는 차나 보행자와 부딪힐 수 있는 어떤 위험을 감지하면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지 않아도 자동으로 브레이크를 작동을 하거나 운전자가 이미 브레이크를 밟은 상황이라면 더 강한 제동력을 가하는 그런 장치입니다.
연방교통국은 이 규정이 도입되면 연간 차량 충돌로 인한 사망자를 최소 360명 이상 줄이고 부상자도 24,000명 이상 감소시킬 수 있는 것으로 추산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에서 대학 졸업 후에 가장 높은 연봉을 받는 전공은 뭘까요? 원자력공학으로 밝혀졌습니다. 연방교육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공별 중간소득에 따른 랭킹이 공개되었습니다. 대학을 나와서 바로는 아니고 4년 정도 후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자, 대학을 졸업한 후에 4년 후 소득이 가장 높은 전공은 원자력공학이었고요. 상위 10개 전공 모두가 과학, 기술, 공학, 수학, 소위 스템 관련 전공이었습니다. 원자력공학 전공 졸업자의 중간소득은 13만 1,454달러였습니다. 원자력공학은 최근 청정 그리고 재사용 에너지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면서 연봉도 상승했다라는 분석입니다. 자, 그리고 생물학도 경쟁력 있는 전공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의대 진학 또는 연구원 아니면 생명공학 등의 분야로 진출해서 비교적 높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전공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생물수학, 생물정보학, 그리고 컴퓨터 생물학 이 전공자의 졸업 4년 후의 연봉은 평균 11만 6,918달러로 지금 2위, 랭킹 2위에 올랐습니다. 자, 3위는 11만 2,097달러의 운용과학 전공이었습니다. 운용과학. 미국에서는 2세들한테 운용과학 그럼 잘 못 알아듣겠지만 Operations Research라고 하면 알아듣습니다. Operations Research. 그런 전공이 있습니다. 이 운용과학 전공은요, 수학, 통계, 알고리즘 등 이 여러 가지를 활용해서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돕는 분야입니다. 어찌 보면 조금 추상적이지만 앞으로는 이게 오히려 전도 유망한 그런 전공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3위에 올랐고요. 자, 4위는 조선과 선박공학. 연봉 평균 10만 9,121달러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졸업 4년 후입니다. 졸업 10년 후, 20년 후가 아니고요. 졸업 4년 후. 자, 졸업 4년 후의 연봉 5위. 컴퓨터 과학 전공이었습니다. 10만 4,799달러. 컴퓨터 공학이 아니고요. 컴퓨터 과학입니다. 자, 그리고 6위는 해양 운송 분야 10만 3,626달러였습니다. 한편 이 교육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해당 직업의 급여는 지금 발표된 이런 내용과 관계없이 앞으로 5년 또는 앞으로 10년 후에는 세상이 바뀜에 따라서 언제 어떻게든 바뀔 수 있다라면서 졸업 직후에 그런 소득만 고려한 전공의 선택은 삼가해야 할 것이다 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잘하는 것, 내가 좋아하면서 잘하는 것 이런 건 선택하는 게 최선일 텐데 쉽지는 않죠. 자, 한국 내 부동산을 소유한 외국 국적자들에 대한 한국 정부의 공식 통계가 처음으로 발표되었습니다. 미주 한인 시민권자들을 포함한 미국 국적자의 한국 내 토지 소유 비율이 가장 높았고요. 미국 국적자의 주택 소유 비율은 중국에 이어서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단 토지 소유 비율은 미국 국적자가 많았는데 말이 미국 국적자니 대부분 저희들과 같은 미국 시민권을 가진 우리 한국 분들이죠. 거의 대부분, 다는 아니지만 토지의 경우는 그랬고 주택의 경우는 중국 국적자가 많았습니다. 근데 이 경우에는 중국 시민권을 가진 중국 국적을 가진 소위 우리 한국 사람들, 그러니까 추후에 중국으로 귀화해서 받은 사람들이나 아니면 조선족, 이분들은 이제 중국 국적을 가졌지만 한국계죠, 한국계. 이런 분들이 어느 정도 있고요. 그리고 중국의 경우는 상당수 현재 진짜 중국 사람들이 와서 산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주택의 경우엔 그렇습니다. 토지는 비교적 우리 한국계 미국인들이 많았고요. 자, 그래서 주택을 좀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외국인 8만 1,626명이 한국 내에 소유한 주택은 총 8만 3,512가구로 나타났습니다. 한국 내에 있는 전체 주택은 개수가요 1,895만 정도인 걸로 감안됩니다. 한국 내 모든 주택을 통틀으면 1,895만 가구, 이런 걸 감안한다면 이 한국 내에 소유한 주택 가운데 외국인들이 소유한 그 비율은 0.4% 정도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중국 국적자 보유 주택이 4만 4,889가구로 가장 많았습니다. 퍼센테지로는 53.7%. 그리고 2위가 미국 국적자 소유가 많았습니다. 23.8%, 19,923가구. 그리고 3위는 캐나다 국적자 7.0%, 5,810가구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토지는 미국 국적자들이 많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량아 선발대회 기억하시나요? 한국에서 옛날에 이런 거 있었죠? 그런데요, 미국에서 제가 이제 뭐 비유를 그렇게 지금 드리는 겁니다. 한국판 우량아 선발대회가 열립니다. 네. 이유식, 그리고 분유 제조업체로 유명하죠. 거버가 2023년 거버 베이비를 선발합니다. 거버는 홍보 모델인 거버 베이비를 선발하는 포토 서치 콘테스트의 지원자를 오는 10일까지 모집한다라고 밝혔습니다. 한 열흘 남짓 남았죠. 자, 올해로 13회를 맞는 이번 연례 콘테스트에 지원하는 방법은 48개월 이하 아기의 사진과 그 부모의 10세 이하적 시절 사진을 간단한 설명과 함께 웹사이트에 올리면 된다고 합니다. 자신들의 웹사이트에 그렇게 업로딩 하라는 얘기죠. 자, 부모의 10살 이전의 사진은 근데 왜 같이 보내라는 건지 전 모르겠습니다. 해당되는 그 아기의 사진을 보내라는 건 뭐 당연히 이해가 되는데 그 부모의 사진, 그것도 그 부모의 10살 이하 어렸을 때 사진은 왜 보내라는 건죠? 저는 잘 모르겠는데 그 이유를, 혹시 그 이유를 아시는 분이 계시다면 댓글로 좀 일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하튼 이 업체는요, 심사 기준은 흥미로운 스토리와 또 사진 속 아기의 표현력이 가장 주된 포인트가 될 것이다 라고 전했습니다. 최종 선정된 거버 베이비는 이 업체의 SNS와 마케팅 캠페인에 얼굴 모습이 사용됩니다. 우승 상금이요? 상금은 25,000달러입니다. 그리고 이 외에 1년치 거버 이유식 제품을 제공하고 또 거버 아동복 기프트카드 등도 함께 제공할 예정입니다. 자, 신청서 모집 마감은 오는 10일까지고요. 콘테스트 신청서 작성 관련 정보는 웹사이트, 지금 말에 나가는 이 웹사이트로 보내면 되는데, 이거 좀 길죠? 제가 영상을 지금 큰 화면 말고 영상을 작은 화면으로 바꿔보시면 밑에 더보기라는 한국말 아니면은 영어로 more라고 써 있습니다. 그거 살짝 터치하시면 제가 올려놓은 그 글들, 컨텐츠가 나오는데 거기다 올려놓을게요. 자, 이 웹사이트 주소 더보기란에 올려놓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요즘은 동양 아기들도 경쟁력이 있습니다. 이쁜 우리 동양 아기들도, 우리 한인 아기들도 이 거버 베이비로 좀 선정됐으면 좋겠습니다. 상금 25,000불도 탔다고 뭐 이유식도 먹고요. 그런데 그 부모의 10살 이전의 사진을 보내라는 게 저는 아직도 궁금합니다. 지금 궁금한데요. 정말로. 이거 정말 아시는 분이 있으면 꼭 좀 댓글로 좀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보너스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보너스 뉴스의 제목은요, 제가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대통령의 물건. 한국의 역대 대통령들이 사용했던 생활 소품을 한데 모은 전시가 지금 청와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이승만이 늘 지니고 다녔던 영문 타자기, 그리고 박정희가 그린 반려견 스케치, 김영삼이 새벽 조깅 때 신은 운동화, 노무현이 개발한 누워서 책을 볼 수 있는 독서대까지. 이게 이제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청와대에서 홍보하는 문구를 제가 그대로 소개를 해드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호칭을 안 쓴 거니까, 아니 이게 성애거국 건방지게 이승만이라고 막 불러고 박정희라고 막 불러, 그게 아니라 그 홍보 문구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문화체육관광부가 청와대 개방 1주년을 맞아서 어제부터 여는 특별 전시회, 우리 대통령들의 이야기, 여기 대통령이 있었다 라는 다소 좀 길어 보이는 그런 제목의 전시회 얘기입니다. 자, 8월 28일까지 열리는 이 전시회, 혹시 뭐 한국에 그 안에 가보실 계획이 있으시면 청와대 한번 방문해 보세요. 이 전시회는 12명의 한국 역대 대통령들이 사용했던 물건을 통해서 그들의 개인적인 면모를 조명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합니다. 대통령들의 물건과 그에 얽힌 사연이 함께 전시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승만 전 대통령을 상징하는 영문 타자기 옆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독립운동 시절부터 영문 타자기는 그의 가방에 들어있었다. 78세의 이승만은 직접 타자기를 두들기며 문서를 작성했다. 라는 내용의 소개글이 나란히 전시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이 타자기는요, 1953년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할 때도 쓰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박정희 전 대통령이 반려견을 연필로 스케치한 드로잉도 전시되어 있습니다. 옆에 설명란에는요, 그는 드로잉 수첩을 갖고 다녔다. 그림을 통해서 국정 상황을 입체적으로 파악했다. 그림을 통해서 국정 상황을 입체적으로 파악했다는 내용은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듣겠는데,
그렇게 쓰기보다는 그는 그 힘들고 어려운 국정 상황을 이끌어가면서 그림을 통해서 순간순간 뭐 스트레스를 풀었다라든지 뭐 많은 생각을 뭐 머리 좀 식혔다, 이게 낫지 않을까요? 그림을 통해서 국정 상황을 입체적으로 파악했다는 약간 오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하튼 뭐 멋집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그림 잘 그리셨어요. 자, 그리고 또한 음악적인 재능이 있었던 노태우 전 대통령의 물건은 퉁소였습니다. 이렇게 하나? 퉁소요. 운동을 좋아했던 또 전두환 전 대통령의 축구공 등도 눈길을 끕니다. 제가 지금 이 내용을 전해드리면서 말로만 소개를 해드렸지 아직 사진으로는 직접 보여드리지는 않고 있지 않습니까? 조금만 기다리시면 제가 영상을 마치면서 일종의 화보쇼로 이들의 그 물건들을 생생하게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잠시 후 화보쇼를 기대하시고요. 자, 한편 김영삼 전 대통령의 경우에 조깅화가 전시되었습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 조깅 진짜 좋아해요. 20몇 년 전, 이제 1990년도인가요? 4년도인가? 그때 이제 미국에 오셨을 때, 그때 그 LA에서 그 서쪽으로 한 30분 정도 가면 센츄리 시티라고 아주 좋은 동네에 있습니다. 거기 이제 그 각국의 VIP들이 오면 그쪽에 있는 센츄리 호텔에 많이 묵곤 하는데, 그 센츄리 호텔에 묵고 계셨었거든요. 저도 거기 이제 취재를 가서 밤늦게 취재하고 잠깐 쪽잠 자고 다시 새벽에 일찍 와서 또 취재하고 했었는데, 정말 새벽 그때가 6시도 안 됐어요. 어두컴컴했는데 그 어두컴컴한 새벽에 경호원들 서너 명 이끌고 그 새벽에 나와서 조깅을 하시는데요. 적지 않은, 좁지 않은 꽤 넓은 그 운동장을 서너 바퀴를 뛰시는 걸 보고 좀 깜짝 놀랐어요. 비교적 젊었던 저도 그걸 보고, 야, 저도 그때 조깅을 좀 했었는데, 나도 저 정도는 힘들고 헉헉댈 때인데,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때 김영삼 전 대통령, 말하시면서 뛰시더라고요. 정말 부러웠었습니다. 그리고 멋있었습니다. 뭐 그렇다고 제가 다른 대통령보다 김영삼 전 대통령을 제일 좋아해, 그런 건 아니고요. 제 경험담을 잠깐 말씀드린 거고, 경험담은 여기서 끝. 김영삼 전 대통령은 청와대 녹지원에서 새벽 조깅을 하면서 국정에 대한 생각을 정리하고는 했다고 하는데, 그때 신었던 조깅화가 전시됐습니다. 그리고 꽃 가꾸기로 감옥 생활을 견뎠다라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경우에 당시 사용했던 원예 가위가 전시됐고요. 또 노무현 전 대통령은 사법고시 준비 시절 본인이 직접 개발해서 실용신안 특허까지 받은 개량 독서대가 전시됐습니다. 아니, 뭐 어떻게 만들었길래 특허까지 그런 생각 드시죠? 한번 보시면 재밌을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오늘 벌써 금요일이네요. 일주일 동안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그래서 보너스처럼 드리는 보너스 뉴스 잠시 후 보너스 화보쇼로 이어드리겠습니다.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과 댓글 종합 4종 세트로 동참해 주시기 바라면서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대통령의 물건들을 화보로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